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자를 맡게 된 이상현 교계사입니다. 저는 미국의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의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 한 12명하고 같이 재밌게 살고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도 작은 회계법인 지사가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여기 계신 김연아 대표님과 같이 한국의 지사를 좀 설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증여 상속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 들어가지고 감이 잡힌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를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15 밀리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220억 정도 되는데 그냥 200억이라고 생각할게요. 편하게 200억. 그랬는데 이 아버님이 이제 지금 이 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영주권자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아버님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50억을 현금으로 증여를 한번 했어요. 배우자 입장에서 되게 기분 좋죠. 네. 그렇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 동생한테 40억 건물을 또 증여를 했습니다. 이건 별로 그래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면 아들한테 또 40억 집을 또 증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100억을 또 갖고 계셨어요.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써있는 230억이면. 자, 내가 평생 동안 줄 수 있는 한도가 200억인데 230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30억에 대해서 세금 낼까요? 세금 내야 되나요? 아까 박하준 변호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 세금 내는 거 맞나요? 자, 네, 30억이 또 200억에서 30억 넘어왔으니까 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시민권 배우자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배우자한테 넘겨주는 거는 무한대로 넘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가 시민권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Q-이라고 하는 거 하면 된다고 그랬죠. QDOT라고 Qualified Domestic Trust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남편께서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신 걸로 치는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가신 거. 그 상태에서 그 트러스트에다가 돈을 잠깐 파킹해놨다가 와이프께서 빨리 시민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가면은 마치 남편이 이 와이프께서 시민권자였었던 시절에 그때 증여한 걸로 쳐준 겁니다.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부분의 경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여튼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다 합쳐가지고 1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다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찍으세요. 1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넘어간 거 230억인데 그 중에서 50억을 빼니까 180억인데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이 남편분이 평생 동안 200억의 한도를 다 쓸 수 있었는데 지금 180억밖에 못 썼잖아요. 그렇죠? 그 20억을 더 쓸 수 있었는데 그 20억 다시 와이프가 준 다음에 다시 쓰게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20억 상속 한도가 와이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포터빌리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는 원래는 200억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남편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20억까지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220억을 자녀분한테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부간의 경우에 남편이 100억 있고 와이프가 300억 있는 거야. 남편이 200억 있고 와이프가 200억 있는 거야. 300억, 100억 있는 거야. 결국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여기서 QDOT를 모르면은 날아갈 수 있죠. QDOT를 모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의 증여 상속입니다. 아까 김철수 변호사님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 도표로서 보면은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 한국 사람이냐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냐 뭐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도표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영주권자인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냐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느냐 어떠냐 받는 사람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해가지고 몇 가지만 외우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외우면. 그게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국 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한국은 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재산의 대상은 없는 게 약간 다르지만 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받는 사람의 거주민 또는 영주권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2015년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 2015년부터는 주는 사람이 한국의 거주민일지라도 그 증여세 상속세를 다 낸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는 재산이 한국에 있든지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민이든지 주는 사람이 한국 거주민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증여세 상속세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어떤 흑인 아저씨가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 아저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살다가
결혼을 하고 여기서 거주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이 무지하게 많아. 미국의 애들은 다 시민권자예요. 당연하겠죠?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재산을 시민권자한테 줬어요. 그걸 한국 정부에 살면 당신은 거주민이잖아. 한국 거주민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국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한국에다가 증여세 상속세 내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외우면 돼요. 요거. 이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걸리면은 한국에 증여세 상속세 낸다. 그쵸?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주는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증여세건 상속세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영주권자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셨죠, 아까? 영주권자인데 미국에서 거주까지, 실거주까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자는 실거주 아니죠. 시민권자는 아프리카 가서 살아도 1,500만 불 다 줍니다. 그죠? 하여튼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는 사람이 결국 이제 미국 거주민, 미국 재산이고 미국 거주민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외우면 다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미국 자녀에게 줬다. 준 사람이 한국의 부모, 한국 사람이네? 그쵸? 그럼 벌써 해당됐죠. 그쵸? 한국에 보고하는 건 벌써 알았어. 우리가. 그쵸? 그 다음에 한국 재산이니까 한국이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 보고한 거지.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받는 사람이 미국 자녀라고 했어요. 이게 관계가 있나 한번 보세요. 받는 사람. 한국에서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민일 때나 하는 거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받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국 자녀가 받았다고 하는 거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에는 보고하는데 미국에는 보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답하고 똑같죠? 다음번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의 부모님이 줬어요. 미국 재산을 줬어. 주는 사람이 한국의 부모님이야. 벌써 해당됐죠. 그렇죠? 미국 재산 여기 있네. 미국에도 보고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 두 개만 보니까 벌써 한국하고 미국에 다 보고해야 되는구나. 알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미국 자녀다. 관계없다고 그랬죠? 저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건 한국하고 미국에 다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조세협정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한국에다가 소득세를 냈다. 어떤 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수입을 미국에다 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세금을 냈던 것만큼 미국 세금으로부터 깎아주겠죠. 그게 국외세의 문제죠. 그렇죠? 증여세 상속세는 어떨까요? 그것도 해줄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한국에다 내가 세금 냈어요. 증여세를 냈어. 근데 나 미국에도 증여세 보고해야 돼. 그럼 미국 IRS가 한국에 낸 거를 인정을 해줘가지고 미국 세금을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안 깎아줘. 왜냐하면은 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그 트리티를 안 줬어요. 조세 협정을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약간 억울한 게 한국은 줬어. 한국은 줘가지고 미국에 낸 세금을 인정을 해줘요. 한국에서. 미국에다 증여세 냈다? 근데 한국에 증여세 또 보고야 된다? 미국 것만큼 깎아줘. 그러니까 되게 좀 억울하죠. 우리는. 그죠?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에다가 50% 다 냈는데 미국에다가 또 보고를 해가지고 40%를 또 내는 경우도 나온다는 거예요. 90%를 내는 거예요. 90%를.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증여상속은 약간 달라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미국의 부모님이 준 사람이 미국 사람이야. 벌써 답이 나왔죠? 준 사람이 미국 사람. 미국에 보고해야 되잖아. 준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재산을 이거 약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경우 잘 없어요. 한국 재산을 미국의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고해야 되는. 그렇죠? 세 번째 미국 자녀에게 관계없다고 그랬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것도 양쪽 나라에 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위에 있는 거 요것만 외우면은 99%다 해결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돼?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도 답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1%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죠. 99%는 해결돼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텝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세금 보고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스텝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스텝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스텝업. 최종 목표가 스텝업입니다. 최종 목표. 그러니까 스텝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자산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10만 불짜리를 샀는데 그 10만 불짜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죽을 때 되니까 100만 불이 됐더라. 그러면은 100만 불이 된 거를 그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양도세 내죠. 그렇죠? 양도세 냅니다. 양도세 내고 나서 남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갖고 있는 돈에 대해 가지고 상속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끝내겠지. 나 앞에 양도세 냈는데 바로 한 달 전에 냈는데 그 상속세는 깎아주면 안 돼요. 되나요? 안 되지. 두 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값이 막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두 번 안 내지. 상속세 한 번 내고 끝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건 미국이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똑같이 되긴 되는데 약간 다르게 있어요. 여기서 왜 LLC, 제가 오늘 그 증여상속을 얘기하면서 LLC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트러스트를 만들건 증여상속을 하건 간에 제일 중요한 법적인 엔티티가 LLC가 맞습니다. LLC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LL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스텝업이 되게 쉽게 이루어져요. 스텝업이라고 하는 거.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사도 되지만 어떤 여러분들 법적인 프로텍션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인을 만들든지 LLC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갖고 있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들은 스텝업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형태로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의 값이 자꾸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면은 그 부동산 값이 올라간 거에 대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스텝업이 되니까 내가 양도세를 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양도세 내는 겁니다. 그럼 법인이 그럼 S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C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가 죽으면은 나는 양도세 내는 겁니다. 내는 거예요. 근데 LLC만은 거기다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스텝업 하겠다라고 체크가 되는 거예요. 체크하면은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뭐 절차상으로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LL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제가 테네시에 제 프란치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코피션에서 식당을 하세요. 근데 식당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을 나중에 팔 때 되니까 한 300만 불 정도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분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식당 운영하시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분한테 몇 년 전부터 이거 에스코프션 안 됩니다. LLC 바꿉시다 해가지고 바꿔드렸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바꾸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바꿔놨는데 남편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께서. 그럼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LLC의 지분은 자동으로 스텝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와이프께서 이거를 운영하다가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식당을. 팔았어요. 실제로. 그 팔았을 때 남편분이 갖고 있었던 지분은 스텝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양도세로. 300만 불에 팔았는데 그 식당에 300만 원 한 20년 운영한 건데, 그러면은 그 식당의 잔존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텍스 베이시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취득 원가가 남아있느냐 하는 거죠. 취득 원가가. 그동안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취득 원가는 0이었었던 거예요. 그 식당은. 0이었었는데 300만 불에 팔았으니 양도세를 원 없이 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내야 되는데 남편분 거는 스텝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150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건 S코퍼레이션이었다면 다 내는 거예요. C코퍼레이션이었다면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스텝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뭔가 엔티티를 선정해야 된다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LLC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한국하고 미국에서 이 스텝업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은, 증여세일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증여세일 경우. 미국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거는 스텝업이 저기 상속세일 경우에는 스텝업이 오케이다라고 써있죠.
1,500만 불까지는 상속세도 없죠. 그렇죠? 근데 증여세일 경우에는 스텝업이 안 된다고 써요. 어저께 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되게 꼴보기 싫은 애가 하나 있어. 너무 꼴보기. 얘한테 내가 죽기 전에 죽기 바로 전날 얘를 불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지금 너한테 줄 거니까, 이거 미국 얘기예요. 줄 거니까 지금 사인해. 그럼 걔한테 세금 폭탄을 줍니다. 세금 폭탄. 그죠? 내가 거기서 하루만 더 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주면은 얘가 8억의 양도세를 아무것도 안 낼 건데, 내가 바로 전날 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 부모님이 샀었던 취득 원가가 그냥 애한테 옮겨가는 거야. 내가 30년 전에 10만 불 줬었는데 내가 죽을 때 되니까 그게 1억 불이야. 그러면 10만 불이 걔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럼 걔가 팔면은 10만 불짜리 1억 불에 파는 거야. 양도세를 엄청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애가 미워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연세가 80이 되고 뭐 이러면은 우리 애들끼리 싸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혹시나 싸울까 봐.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큰 집은 큰애한테 주고 작은 집은 이거 주고 이거 다 줘버려요. 다 줘버리고 은행에서 이 은행에 있는 돈을 저한테 갖고 미리 다 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줄 때마다 세금 폭탄 다 주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 받은 애가 제일 좋지. 그거는 스텝업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돈이니까, 캐시니까. 그거는 취득원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텝업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으로 이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내 최종 목적은 스텝업을 이루기 위한 거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스텝업을 하기 전에는 그럼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스텝업 하기 전. 내가 죽기만 되는 거야.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감가상각을 할 것이냐, 양도세를 안 내고 뒤로 미루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는 다 내 맘이에요. 무슨 짓을 내가 했었어도, 내가 살아생전 무슨 짓을 했었어도 내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고 다 스텝업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C 코퍼레이션도 있고 S 코퍼레이션도 있고 파트너십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LLC를 설립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몇 개 없었는데 갑자기 늘어나서 한 30여 개 있어요. C 코퍼레이션이 한국의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용 법인이에요. S 코퍼레이션 한국에 없어요. 전 세계에 거의 다 있어요. S 코퍼레이션이나 LLC 파트너십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한국 두 개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다 있어요. 남미에 가도 다 있어요. 유럽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하고 일본만 없는 거예요. 여기만 달라고 써요. 딴 데는 다 있어요, 원래.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에스코퍼레이션이나 LLC라고 하는 거는 법인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인도 있어? 법인이 있는데 법인세가 없어요. 법인이 있는데 법인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느냐?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법인은 세금 보고를 하기는 하되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법인은 어떻게 돼 있죠? 내가 법인에서 월급 가져오면은 세금 내야 되죠. 소득세 내야 되죠. 내가 배당금을 가져 나오면은 배당소득세 또 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내는 거예요. 똑같은 수입에 대해서 두 번 수입. 그게 이중거래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퍼센티지 보면 IRS의 그 보고된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법인은 14%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패스트루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패스트루라고 하는 게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거기 있는 인컴이 나한테 그대로 할당된다. 이게 패스트루예요. S코퍼레이션 46%, 파트너십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봤을 때 20% 됐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요?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게 세금을 제일 적게 내요, 실제로. 제일 적게 내요. 세금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프로텍션도 그렇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통계예요. 얼마 전에 AI한테 물어봐서 뽑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 회계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지아에는 73명이 있어요. 제가 거기 회장도 했었어요. 그 73명 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평생 단 한 번도 LLC 파트너십을 세금 보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안 해요. LLC 파트너십을. 자, 그러면 한인 회계사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C코퍼레이션이 한 10% 되고 여기가 압도적으로 85%. 한국 회계사들만 그래요. 이거 한 3%야. 변호사님 캘리포니아에서
LLC 파트너십 하는 사람이 3%보다 안 될 것 같으시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미국의 평균하고 왜 한인 회계사들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까? 그쵸? 이상한 일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LLC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LLC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누군가 만들어줬겠죠. 그러면 LLC는 원래 가변성이 있어요. 내 맘대로요. LLC를 만든 다음에 세금 보고는 C코퍼레이션으로 할 수 있고 S코퍼레이션으로 개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파트너십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LC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세금 보고를 할 때쯤 되면은 아마도 파트너십이 아닐 가능성이 97%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파트너십이 아니라 보통 C코퍼레이션으로 갑니다. LLC인데도 세금 보고 C코퍼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럼 스텝법이 없어지죠. 그 C코퍼레이션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LLC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경우에도 여기 제일 낮아요. LLC 29.6은 플러스 알파 있고요. 이건 한 30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LLC가 제일 유리하다. LLC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LLC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한체인도 뭐 자산보호 스텝업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더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LLC에는 매니징 멤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멤버가 한국말로는 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LLC 유한책임에서 만든 분들이 싫어해요. 명함에 사원이라고 쓰니까. 미국에서 멤버라고 그럽니다. 멤버. 근데 매니징 멤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CEO예요. CEO인데 이 사람이 모든 운영권, 결정권을 다 가지는 거예요. 1% 지분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나머지 99%는 뭐 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딴 사람, NPC한테 줍니다. 근데 만약에 99%가 가족들한테 가 있겠죠. 큰아들한테 막 주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큰아들이 모든 지분을 다 누가 소송을 해서 다 뺏겨버렸어. 다 뺏겨버렸어. 그래도 1%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하는 겁니다. 그 1%를 가진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들은 나머지한테 있겠죠. 그거 다 우리 가족들이니까. 그렇죠? 그 1%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 LLC에서 배당은 없습니다. 하면은 괜히 이 LLC 지분 뺏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20년 동안 배당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LLC, 여러분들이 한국의 법인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미국에다 LLC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LLC는 법인세가 없다며, 법인세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돈도 안 찾아오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세금도 안 내겠네? 양방으로 아무것도 안 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법인에서부터 내가 돈을 갖고 나와야지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LLC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 LLC에서 돈을 갖고 나오건 안 갖고 나오건 상관없이 그 LLC의 인컴이 나한테 그냥 할당되는 거예요. 그 LLC가 1년에 100만 불을 벌었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갖고 오고 100만 불이 거기 LLC 은행 어카운트에 그대로 있어. 그래도 나는 세금 보고 100만 불 합니다. 응? 그리고 LLC에서 100만 불 벌었는데 내가 거기서 200만 불을 갖고 와요. 그럴 수도 있죠. 200만 불. 돈이 있으면 갖고 나올 수 있죠. 그럼 나는 200만 불 세금 보고 할까요? 100만 불 합니다. 그냥 LLC에서 벌은 순수익이 나한테 할당이 될 뿐이에요. 내가 갖고 오는 돈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99%를 뺏은 사람은 20년 동안 거기서 돈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99% 세금 보고 계속 해야 돼. 그걸 누가 하겠어요? 세금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텍스 플랜도 있긴 한데, 그래서 LLC가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LLC 수익집은 매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20대 80으로 하자. 근데 내년에는 80대 20으로 하자. 내후년에는 100대 0으로 하자.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매번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왜 유리하냐? 굉장히 유리합니다. 파트너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수입이 되게 많아. 수입이 되게 많아. 파트너가 한 명. 또 한 명은 수입이 없어. 그러면은 LLC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은 사람한테 할당하면은 전체적으로 세금만 늘어나잖아요. 수입이 적은 사람 또는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인 사람한테 LLC의 수입을 할당하면 세율이 되게 작지. 수입이 원래 많은 사람한테는 조금만 할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트너가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세금 엄청 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LLC의 매니징 파트너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파트너십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뭐 캘리포니아 FRP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중 안전장치 있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LLC가 있어요. LLC를 만들어 놨는데 그 LLC의 멤버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 파트너, 이거 매니징 멤버죠. 여기는 유한책임 파트너인데 이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다른 홀딩 LLC가 됩니다. 홀딩 LLC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 LLC에서 수입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자본 지분이 이 사람은 99% 저쪽은 1%니까 수입이 1%가 가고 이쪽은 99%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어. 1% 99%인데도 이 사람한테는 수익 지분이 80%가 가고 여기 20%가 가게 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는 100대 0으로 바꿀 수 있고 내후년에는 거꾸로 80대 2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 지분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LLC의 최소 성립 조건은 구두 계약이거든요. 세법상으로. 구두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허스밴드 와이프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구두 그러니까 거기다 아프리팅 어그리먼트 좀 이렇게 만들어놔요.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홀딩 LLC의 오너는 누구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저 홀딩 LLC를 자녀나 사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트러스트가 되게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그러면 이게 멀티플이 되는 거예요. 요 LLC의 오너가 이 사람은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여기는 홀딩 LLC니까 저 홀딩 LLC가 뭐 누군지 어디 거기 사람이 누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와이오밍 같은 데다 만들어 놓으면은 홀딩 LLC 오너가 누군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또 그 오너는 사람도 아니고 트러스트야. 누가 이거를 갖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은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에셋 프로텍션에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스텝업. 이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754 일렉션이라고 합니다. LLC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은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의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게 754 일렉션이에요. 스텝업. 체크박스 하면 돼요. 물론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올려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감정평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속세 신고도 하는 게 좋아요. 상속세 신고를 아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취득원가는 이만큼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의 시장 가치가 사실 이만큼 올랐다 라고 하는 걸 미리 IRS에 한번 보고해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가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가면은 나중에 그걸 팔았을 때 이미 보고했잖아. 보고했으니까 양도세 안 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지금 아까 제가 테네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 보면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으면은 부부가 갖고 있었던 재산들은 다 반으로 무조건 나가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텍사스도 그런 거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주가 몇 개 있어요. 8개인가 9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해요. 캘리포니아에서 루이지애나까지 선을 쫙 꺼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스테이트는 다 들어갑니다. 이 스테이트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에서는 부부를 한 명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를. 그러니까 부부 한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요 사람 돌아가신 분의 그 자산 가치가 스텝업 되는 거 말고 살아있는 서바이빙 스파우스의 자산 가치도 같이 올려줘요. 대박이라는 거예요. 나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럼 남편 분 거는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와이프 것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 돌아가신 다음에 팔면은 양도세가 0이야. 0.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LLC가 아니었었다. S코퍼레이션이었었다. C코퍼레이션. 잊어버리는 다 내는 거예요. 에브리띵 다 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엄청난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LLC는 하여튼 이 스텝업이 되게 중요하다. 이 스텝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LLC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족법인, 요즘 가족법인이 제가 한 3년 전부터 여기 한국에 나오고 보니까 가족법인을 너무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법인. 근데 가족법인, 제가 보기에는
제가 미국 회계사로서 보기에는 가족법인을 하지 않은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법인도 되게 많아요. 주로 부동산 법인이 그래요. 부동산 법인. 그걸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만드시는 거는 여기서 아주 훌륭한 세무사님들하고 다 얘기하셔가지고 만드신 거니까 그거는 저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게 나중에 언젠가 엑시트를, 그 법인에서 엑시트를 할 때 궁극적으로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배당세 같은 거를 우리 애들한테 넘겨줘가지고 세금 폭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논하기 전에 하여튼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뭐 하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는 거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걸 잘 안 해요. 미국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부동산 같은 거 법인을 만드는 거, 법인,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미국에서는 법인세가 한 21%, 미국에서는 26% 나옵니다. 그리고 배당세가 한국에서는 최대 4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미국은 23.8%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법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중과세를 당하더라도 연방정부에 21% 내고 배당세 최대 23.8% 내는 거예요. 0%도 있어. 0%가 상당히 길어요. 배당세 0%가 상당히 많아요. 0%, 15%, 23.8%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중과세를 당해도 21에다가 23 더하면 되니까 한 44%?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안 한단 말이죠. 왜 안 할까요? LLC가 있으니까. S코퍼레이션도 그거보다 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22%에다가 최대 45%인데 이걸 한다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배당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웬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영주권을 받으면은 영주권 받는 날짜로부터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금 보고상. 미국에다 세금 보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법인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 세금 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세금을 또 내요. 한국에다가 이만큼을 다 낸데도 불구하고 아까 세무사님이 얘기했던 길티 텍스를 또 냅니다. 또. 근데 그거 돌려주지도 않아. 미국에 다 냈는데 한국 국세청에서 깎아주고 이런 거 없어. 또 내는 거예요. 10.5%.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세금 보고 비용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법인 한번 볼게요. 미국 부동산 법인 당연히 LLC가 되겠죠. 이거 미국 부동산 여러분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꼬셔도 C코퍼레이션, S코퍼레이션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LLC로 하는 거예요. LP는 가능해요. 리미티드 파트너십. 좀 가능해요. 근데 법인세는 일단 없어요. 법인세는 없습니다. 법인세는 없으니까 미국의 LLC에서 넘어가는 건 분배세. 이거 배당이 아니에요. LLC는 넘어가는 분배입니다. 개인소득세율이 얼마냐면은 원래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37%예요. 37%. 그게 맥스예요. 한국은 50%죠. 37%. 37%인데 이 LLC에 대해서는 20%를 깎아줘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20%를 깎아주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29.8이 돼요. 29.8. 저거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낮잖아요. 세율이. 그렇죠?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냐 이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절세표. 미국에서 세금 먹을 때는 스텝업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넣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텐더링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카세브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부동산의 감가상각을 무지하게 막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 양도세도 안 내고 막 뒤로 막 미루는 거예요. 왜 미룰까? 스텝업이 있기 때문에. 스텝업이 있어야지만 이게 모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주권만 있으면 되느냐? 한국의 거주민을 포기해야지. 나는 한국에다가 세금 보고 하고 싶거든요. 미국에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만 있어도 한국의 거주민 상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세무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여기 15밀리언까지 올라갔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게 1차로 지난 2017년에 대통령 됐을 때 이 법안에 사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거를 이분 세금 보고 한번 볼게요. 여기 이분이 세금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2017년에 여기 써있어요. 750불 냈어요. 750불. 여기 2020년 마지막 해에 빵불 냈습니다. 0이에요. 0.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사람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재벌이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웬만 세법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제일 큰 수혜자가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LLC를 만들어라. 이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QBR 디덕션,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드릴게요. 하여튼 내가 벌은 순수익에 대해서 20% 깎아주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깎아주는 거. 실제로 깎아줘요. 깎아주니까 그런데 소득을 20% 깎아주잖아요. 세금도 20%가 깎일까요? 세금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20% 줄이면 세금은 30%, 40% 깎여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상속시 스텝업이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국의 대통령 세금복은 다 오픈이에요. 구글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여기 DJT 홀딩스 LLC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금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뽑은 게 2022년인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DJT 홀딩스 매니징 멤버 LLC 있어요. 아마 얘가 얘를 소유한 거겠지. 계층 구조를 만들었겠지. 이 LLC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고하고 있어요. 여기 아프리시안 LLC 계속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LLC 2010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LLC 말고 따로 있냐? 있어요. 무슨 코퍼레이션. 무슨 코퍼레이션. 요거 2016년에 다 17년에 끊겼죠. 더 이상 안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2017년에 문 닫아버린 거야. 자기가 대통령 하는 해에 다 문 닫아버린 거야. 너 법을 고쳐. LLC가 무지무지하게 유리하게. 고친 다음에 몽땅과 LLC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만 하면 안 되겠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2025년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법안 이름도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 뭐 One Big Beautiful Bill. 이게 원래 빌이었었는데 이제 상원 하원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액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말로는 OBBA, 한국말로는 오빠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1031과 코스트 유니에이션의 이런 장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영구히 법제화했습니다. 미국에는 이 법안에 보면은 세법상으로요. 저기 그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약간 달라요. 세법상으로는 퍼머넌트라고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한 번 하면은 다시는 못 바꾸냐 상 바꿀 수 있어요. 퍼머넌트라고 돼 있는데도 그 법을 아예 없애버린대요. 근데 그 법을 없애려면은 상원에서 60% 이상이 찬성돼요. 미국의 상원은 하원하고는 달라가지고요. 맨날 51대 49 아니면은 52대 48이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어느 한쪽으로 60%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기억나기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퍼머넌트라고 하면 그냥 영국을 가는 거예요. 영국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BI 20% 공제해주는 거, 이거 원래 2026년에 없어질 뻔 했어요. 그래서 회계사들이 사실 공부를 안 했어. 이거 좀 있으면 없어질 건데 이거 뭐하러 온 거예요? 그랬었는데 저것도 영국이 법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밀리언 달러. 저것도 일단 퍼머넌트로 돼 있어요. 영구히 법제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때마다 매년 조금씩 올려줄까지 합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되게 빠르잖아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가요. 내년에는 15밀리언 아니고 뭐 얼마 될까요? 꽤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역시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죠. 그 사이에 좀 나이가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LLC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자마자 수익을 만들어서 적절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미국의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의 국민연금은 여기 밑에 보면은 내가 35년 동안 냈었던 거의 평균입니다. 미국에서 35년 동안 근로소득을 보고했었던 게 평균으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6만 불을 냈었던 사람은 평균적으로 6만 쭉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한 2,000불 좀 넘네요. 한 달에 2,100불씩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60% 해가지고. 내가 낸 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대부분의 경우. 자, 훨씬 더 많이 받는 조언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처음에 이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요. 한번 꺾였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갔다가 여기서 무슨 손해봐요. 내가 내면 낼수록 오히려 적게 받아.
내가 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낸 거보다 많이 받으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3,000불이에요. 한 달에 3,000불. 내가 지난 35년 동안 얼마 보고를 썼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은퇴하면 얼마 받을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너무 관심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3,000불이 안 됐다. 안 된다. 그럼 더 보고하라 이거예요. 3,000불로 가라 이거지. 그럼 내가 3,000불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럼 보고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을 하지 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3,000불이 좋은 건데 여기 1,900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미 1세란 말이에요. 만약에 미국 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18살 때부터 일해가지고 근로소득을 보고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 35년 동안 쌓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잘해봐 10년이야. 최소한 10년 보고해야지 이걸 주니까.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돼. 그런데 분모는 35야. 평균이 35년이니까. 10년 동안 내가 낸다면 나중에 35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해요. 그 대신 효율이 너무 좋고. 그 4배 쌓입니다. 저 4배의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소셜택스를 1,000불 냈어. 4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리에서 나라에서 3,000불을 보태준 거예요. 4,000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4,000불을 지금 당장 나를 주진 않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나라에서 그걸 보관해주죠.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올려줍니다. 계속 올려줘요. 계속 올려주다가 내가 67세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신청을 하면 나한테 줘요. 주는데 그것도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올려줘. 이 세상에 그런 연금이 있어요? 인플레이션만큼 올려주는 거 없죠. 있겠지만 이렇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선이자 300%라는 얘기예요. 선이자. 내가 1,000불 냈더니 그 자리에서 3,000불 보태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했어. 또 한 분은 평생 동안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한 번도 안 낸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못 받네?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10년만 지냈으면 10년만 살면 돼. 10년만 살면은 한 사람이 받으면은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받은 거에 절반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10년 살았다는 것만 증명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4배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1,000불 냈어. 그러면 나라에서 3,000불을 보태가지고 내 거에다 4,000불을 쌓아준 거지. 그쵸? 그럼 우리 와이프 거는 얼마가 들어갈 거야? 자동으로 2,000불이 들어간다고. 내 거 4,000불에다 2,000불이. 그럼 어떻게 되냐? 6,000불이지. 난 지금 1,000불 냈는데 6,000불이 쌓인 거야. 선이자 500%예요. 엄청나죠?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10년밖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해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미국에다 소셜택스를 열심히 내놓으면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반찬값이 죽을 때까지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은 내가 미국에다 부동산 건물 사가지고 임대소득하면 그게 자동으로 생기나요? 근로소득이? 임대소득이 근로소득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법인에서 나한테 임대소득이 넘어올 때 소셜택스를 내는 수입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운영을 했다지. 내가 운영을 했으니까 나 얘기를 했다. 그렇게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1.4배예요. 여기가 1.4배. 1.4배가 작은가요? 안 작아요. 선이자 40%죠. 나한테 1,400불이 쌓인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와이프한테는 그 절반 700불이 쌓여요. 2,100불이 쌓입니다. 선이자 110%예요. 여기도. 선이자 110%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할만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국민연금하고 한번 비교해볼게요. 한국의 국민연금이 사실 짧아요. 67고 필요합니다. 0.6배예요. 내가 낸 것보다 적게 왔습니다. 한 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에